자, 이제 감정평가 방식입니다. 3방식이죠. 자, 이 감정평가 3방식은 일단 원가 방식도 있고요. 또 비교 방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 방식도 있습니다. 이게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지난 1, 2월 달에 수업을 하면서 이거 용어 정리를 통해서 계속 좀 용어를 익숙하게 숙달시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하셨습니까? 별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일단 여기서는 단어 뜻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원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만드는데 투입되는 원가를 계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원가하고 여기서 말하는 원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야, 이거 원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비싼 돈 주고 사서 먹어야 되나 이런 얘기 하죠. 그럴 때 말하는 원가는 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재료비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원가는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 물건이에요. 이 물건을 여기에 지금 갖다 놓을 때까지, 그래서 포장만 뜯기 전이에요. 포장만 뜯기 전에 여기 요 자리에 갖다 놓을 때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 그게 원가입니다. 아시겠죠? 쓰기 직전에, 그러니까 포장 뜯기 직전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을 원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원가에는 재료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수송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거 만드는 데 투입된 그 임금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따져야 되고, 여기는 또 뭐도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이 업체에 이윤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가는. 자, 그거는 새 거의 가격이에요? 낡은 거의 가격이에요? 새 거의 가격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건 딱 포장 뜯은 상태, 날 쓰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새 거보다는 가격이 낮을 거 아니에요. 그거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를 계산한 후에? 새 것의 가격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낡아진 만큼을 가치를 빼야 됩니다. 그런 작업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원가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 중에서 이제 가격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고 그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가법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6방법이 있는데 가격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적산법이라는 게 이론적으로 조금 언급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이 적산법 자체가 벌써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서 원칙적인 방법 외에 예외적으로도 언급되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다른 규정을 찾으면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감정평가 규칙에 뭐라고 되어 있었는가 하면은 임대료 평가는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액이 적절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산법에 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되면서 임대료 평가는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더 이상 없어요.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혀 그러면은 적산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예외 규정을 들어가면은 정말 안 맞을 때는 다른 방법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다른 예외 규정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만큼 별로 쓰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가격 구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거래사례비교법 이렇게 요놈하고 여기는 수익 방식에서는 수익 환원법이에요. 환원법. 이런 용어들입니다. 물론 이제 용어는 아셔야 돼서 여기 임대사례비교법이 있고요. 임대사례비교법. 여기 수익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는 구별해야 된다고요. 왜 제가 지난 1, 2월 달에 이런 걸 익숙하게 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를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는 그 다음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다음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용어조차 지금 안 돼 있다면 이 안에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면 얼마나 그게 흡수가 되겠습니까? 일단 용어라도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 2월 달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용어가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이 용어가 다시 익숙해진 후에 다시 한번 보시면 훨씬 다른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마냥 버려놓지 마시고
다시 앞으로 가셨다가 다른 공부하다가 다시 한번 와보시라고요. 그래서 대신 용어들을 좀 익혀 놓으시고 좀 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계속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써보시기도 합니다. 그게 좋습니다. 지금 밴드에 글을 올리는데 이게 눈으로만 보는 것보다는요, 이게 한번 댓글로 답을 올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 학습 효과가 뛰어나고요. 어쨌든 한번 손으로 써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3방식 6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원가 방식에 의한 것은 공급자 측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용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그래요. 비용성의 원리에 근거해서 공급자 측면이고, 비교 방식은 수요 공급이 모두 반영이 되어서 시장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그래요. 시장 하면은 수요 공급 다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수익 방식은 수요자 측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의 원리에 근거하는데 이게 앞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그거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요자 측면에서 주로 판단을 하는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져다 줄 수익의 크기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원가법, 이걸 아까 먼저 말씀드렸는데 원가법에 의한 적산 가격이요. 요 표현 쌓을 적자 셈산자요. 덧셈을 해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가 계산할 때 재료비, 인건비 이런 걸 어떻게 해요? 더해 나가서 계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래 사례 비교법은 이미 거래된 다른 사례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른 사례가 당연히 대체 가능한 사례라 해야 되겠죠. 아까 대체 원칙 했지 않습니까? 대체 가능한 사례인데 걔하고 차이가 나는 점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나는 점을 수정하는 작업은 해야 되겠죠. 그 예를 들어서 사례가 2달 전에 거래됐는데 나는 지금 가격을 구하고 싶어요. 대상의 지금 가격. 그럼 2달 동안 사례가 시간이 변했는 만큼 가격 수준이 바뀌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런 거를 시점 수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외에도 대상이 있는 지역과 사례가 있는 지역이 같은 지역이 아니라면 비슷한 다른 유사 지역이라면 그런 지역 요인도 비교해야 되고요. 이런 비교 작업을 해서 무슨 가격을 구하느냐면은 비준 가격을 계산해요. 다음에 얘는 수익환원법은 이 물건이 앞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보는 거예요. 앞으로 가져다 줄 수익이 크다면 나는 비싼 돈을 주고 살아도 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크기를 보는 겁니다. 그를 현재 시점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수익이라는 게 올해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발생하고 후년에도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현재 시점으로 다 되돌리는 거를 환원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환원한다, 현재 시점으로. 그러니까 매년 발생하는 거는 푼돈으로 발생하죠. 환원시켜서 목돈의 크기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가격을 수익가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가격들을 시산가액이라 그래. 시산가액. 시산가액입니다. 시험 삼아 계산한 가격이다 또는 가액이다, 이렇게. 얘는 아직 감정평가를 결정하기 전인가요? 감정평가를 결정한 상태인가요? 아직 결정하기 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삼면성이라 그래요.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에 근거해서 구하는 거를 삼면성이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 장기로 가면은 삼면 등가성이 성립한다 그래요. 이론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소리 뭔 소리냐? 만약에 수익 가격이 12억이에요. 비중 가격이 10억이에요. 자, 이러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들을 할까요? 이 12억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 물건이 앞으로 가져다 줄 수익의 크기가 현재 시점으로 환산을 했더니 12억의 가치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비중 가격이 10억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 물건을 시장에서 사면 얼마 주고 산다는 얘기예요. 사면 10억에 산다는 뜻이고요. 수익은, 가져다 주는 수익은 12억이에요. 자, 이러면은 이런 물건 너도 나도 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너도 나도 사려고 하다 보면 이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원가법으로는 만약에 8억이다. 사람들이 새로 만드는 데 투입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는 8억이면 만들어요. 그럼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익은 12억 갖다 주는데 똑같은 물건을 평가하는데 이런 다른 금액이 계산된다면 이거 많이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려고 하면은 물건은 점점 늘어나겠죠. 물건이 점점 늘어나면 수익성은 떨어지겠죠. 경쟁 부동산이 많아지니까. 그러면서 얘도 이쪽으로 근처 갈 수도 있고요. 거래되는 가격이 올라갈수록. 그럼 얘네들이 점점 비슷해질 수 있어요. 얘는 떨어지고 얘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얘도 떨어질 수도 있고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같아진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장기가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장기에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평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차이 나는 거를 지금 어떤 수정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장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시산가액 조정이라는 걸 해야 돼요. 조정. 얘네들을 조정해야 된다고요. 시산가액 조정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불일치하기 때문에요. 현실적 불일치. 뭐가 불일치하는 거예요? 3년의 가격이 지금 현실적으로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럼 조정을 할 때 3개 더해서 3으로 나눌까요? 그래서 10억.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걸 뭐라 그래요? 산술평균이라 그래요. 산술평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안 돼요. 안 되고 일종의 가중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꼭 가중평균이라는 말을 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방식에 의한 가격을 부수 방식으로 합리성을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합리성 검토. 이렇게 하거나 그 평가 방식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가중치를 달리한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중치를 달리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이런 상업용 부동산 있죠. 상업용 부동산은 여기에 더 가중치를 두는 거야. 이거를. 그리고 나머지 이 방식의 가중치를 낮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이 거래가 활발한 물건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가중치를 두는 거야.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여기. 상업용보다는 이제 수익성이라고 하는 게 조금은 더 폭넓은 표현이죠. 주거용도 수익성이 있으니까 수익성 부동산. 여기는 비중 가격이 아파트 같은 이런 것들이죠. 아파트, 주거용 부동산. 이런 거는요, 이 시청, 구청 같은 거, 구청 건물, 시청 건물. 이런 것들은 별로 거래도 없고요. 수익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적정 가격으로 평가하는 게 적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서 이게 가중치를 더 두느냐, 이걸 가중치를 더 두느냐,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시산가액을 조정해야 돼요. 됐나요? 자, 요게 이제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617쪽에 가격 3면성, 시장성, 비용성, 수익성 보시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3방식 뜻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619쪽의 시산가액 조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시산가액 조정은 조정 방법이 있죠.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봐주십시오. 지금 이 교재는요, 이 군더더기 같은 것들을 상당히 많이 줄인 상태거든요. 상당히 줄여서 이게 이 본문 자체가 분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이 버리거나 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원가법 들어가겠습니다. 원가 방식의 원가법. 자, 620쪽입니다. 620쪽. 자, 이 원가법은 원래는 이론적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재조달 원가 계산도 나왔고요. 이 감가수정액 있죠. 감가수정액 계산도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계산 문제가 연속으로 출제될 가능성보다는 이론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더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적산 가격이죠. 예, 적산 가격에서 조금 전에 제가 이거 원가 계산한다 그랬죠. 예, 이거 원가 계산하는 거 새 것의 가격이었어요? 낡은 것의 가격이었어요? 일단 새 것의 가격을 계산한다 그랬죠. 그 원가를 그냥 원가라 하지 않고 재조달 원가라 그래요. 재조달 원가. 근데 이 금액을 그대로 평가액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거는 새 것이잖아요. 그게 뭐를 해야 돼요? 감가수정액, 감가수정액. 다른 표현으로 이제 감가누계액 하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 감가누계액 또는 감가수정액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는 일단 개념은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동그라미 1번에 있죠. 그 동그라미 2번에 그 원가법에 의하여 산출된 시산가액을 적산가격 또는 복성가격이라고도 합니다. 적산가격이라고도 하고요. 옛날 표현입니다. 복성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식 표현인데 지금은 뭐 10년도 넘었네요 벌써. 이 복성이라는 표현이 감정평가 규칙에서 사라진 지가 벌써 12년 됐어요. 2003년도에 없어졌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시중에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자꾸 이 복성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교재에서 안 다룰 수가 없어서 다룬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막 모의고사 같은 것도 푸실 거니까. 그래서 복성이란 말도 쓴 겁니다. 사실은 복성이란 말은 뭐 일본식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 감가수정액 계산하는 데서 한 70% 출제됩니다. 여기 100% 출제가 되면 여기 한 20에서 30% 출제가 돼요. 재조달 원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쪽이 주로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부분 이제 체크를 하시고요. 요거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요, 대신. 난이도가 높으면은 깊게 안 들어가면 돼요. 깊게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타이틀들 있죠, 타이틀. 타이틀만 묻기도 합니다. 그럼 타이틀만 물어서 이제 종류 같은 거 물어요. 그런 경우에는 깊게 들어가지 않고 짧게만 들어가면 돼요. 많이 더워요? 지금 에어컨이 가동이 되나요, 혹시? 가동됩니까? 부탁할 수 있나요? 혹시 다른 분들은 안 덥나요? 예? 덥습니까? 그러면은 조금 부탁을 할까요? 사실은 제가 훨씬 더 덥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움직여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선을 할 때 저는 덥다는 느낌을 가질 정도예요. 근데 이제 워낙 저는 뭐 처음서부터 이런 게 각오를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잘 견디는 편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그 등 뒤로 등골을 따라 땀이 줄줄줄 흐르는 것을 경험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전에는 이런 에어컨 냉난방 시설들이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냉기가 별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수업했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자, 어쨌든 이 재조달 원가하고 감가수정에 대해서 이론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가수정이라고 하는 이 원가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리하느냐? 재조달 원가에 대해서는 요 뜻하고요, 뜻을 묻기도 하고요, 종류를 묻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 일단 두 가지 하고요. 하나만 이제 더 용어만 하나 더 추가하면 되는데, 의라고 하는 거는 기준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 현재 적정 원가 총액 이렇게 해야 돼요. 적정 원가 총액. 이게 키워드입니다. 기준 시점 현재. 지금 이 물건의 원가를 계산하는데 언제적 원가를 계산해야 된다고요? 기준 시점의 원가를 계산해야 돼요. 이거하고 비교하는 표현이 신축 시점이에요. 신축 시점이라고 하면은 옳다 틀리다? 신축 시점이 현재 하면은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라고요. 이거는 언제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지을 당시를 신축 시점 현재라 그래요. 아시겠죠? 옛날에 지을 당시를 신축 시점 현재라고 합니다. 지금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기준 시점 현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틀리는 거예요. 다음에 종류에는 자, 이게 복제 원가라는 게 있고요. 다른 말로 재생산 비용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익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익숙하다면 얼마나 공부하기가 쉽냐고. 그러니까 이걸 먼저 충분히 익숙하게 하신 후에 보신다면 훨씬 접근하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복제원가와 대체원가, 대체원가. 자, 이 두 가지인데, 요거는 물리적으로 쌍둥이를 만드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동일성. 복제죠, 복제. 복제 아시죠? 복제. 또는 복조라고도 해요. 복조. 복조 원가 뭐, 이렇게. 근데 요거는 효용 측면에서 똑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효용. 기능 측면에서.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아직 이쪽으로 안 넘어가고 있고. 제가 오늘 오전에 수업한 곳이 그런 곳이에요. 제가 이거 복제원가, 대체원가를 말씀드릴 때마다 그 건물을 예를 듭니다. 지금 여기서는 제가 조금만 하면은 전쟁이 닿을 듯 하죠.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닿아요. 근데 거기는 단상이 요거만 해요. 단상 높이가. 요거만 한데, 이렇게 해가지고요. 천장 선 전혀 닿을 수 없는 높이요. 굉장히 높습니다. 층고가. 층고가 이거보다 한 50cm 이상 높아요. 보통 1층이 그렇거든요. 1층이. 1층은 층고가 높고 2, 3층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는 3층인데 그렇게 높아요. 근데 층별로 다 그래 보니까. 층고가 높다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높아가지고 그 건물을 뭘로 쓸 거예요? 높아가지고 쓸 수 있는 용도가 뭐예요? 별로 없어요, 거기에 지금. 뭐 쓰죠? 스튜디오요? 아, 스튜디오. 그런 건 좀 높아야 되나요? 아, 뒤에 위에 조명도 달고 설치하고 이래야 되니까. 아, 그럴 수 있네. 근데 그 건물이 다 스튜디오로 다 쓸 거 아니잖아요, 그게. 그 건물 전체를. 옆에 탁구장도 있어요, 보니까. 탁구장은 좀 높으면 조금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거기에 오는 선수들이 무슨 유남규나 뭐 이런 선수들이 아니라면 멀리서 막 이렇게 치고 하진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 여기서 또닥또닥 하는 거는 이렇게 층고가 높지 않아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건물의 용도에 비해서는 이 쓸데없이 층고가 높은 거예요. 싹 돌아가면서 50cm만큼을 내려앉혀도 전혀 그 건물의 기능상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1층만 빼고 2, 3층, 4층, 5층 다. 근데 너무 높은 거예요. 이 소리는 지금 복제 원가를 계산하면은 한 100억 들어요, 100억. 근데 만약에 대체 원가를 계산한다는 것은 그 건물의 기능이 전혀 손상이 없게 하면서 자재를 덜 쓰고도 만들 수 있죠. 그 대체 원가는 요거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작겠죠. 예를 들어 90억이라고 쳐볼게요. 자, 지금 얘는 돈은 100억 들어갔는데 제 기능을 다 못한, 여기 드세요, 보세요. 예, 설명 들을 때도. 돈은 100억 들었지만 100억만큼의 기능을 해요, 못해요? 100억만큼의 기능을 다 못하죠. 요게 제 기능, 추가적으로 이렇게 등급 없이 뺀 요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죠. 자, 요거는 효용 측면에서, 기능 측면에서 동일한 거를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요 자리에 요 놈이 들어갈 때 하고요, 요 놈이 들어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조달 원가에 복제 원가가 들어가면 100억이 들어가죠. 대체 원가가 들어가면 90억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뒤에서 감가 수정할 때 물리적 감가나 기능적 감가나 경제적 감가, 이 세 가지 감가를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감가를 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이 대체 원가를 계산할 때는 이미 뭐를 뺀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기능적 감가를 뺀 상태라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똑같은 걸 만들었을 때는 복제 원가는 아직 기능 감가를 빼지 않은 상태예요. 여기 100억이 들어가면은 뭐를 빼지 않은 상태예요? 기능적 감가를 빼지 않은 상태죠. 이럴 때는 뒤에서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를 모두 빼야 돼요. 100억이 들어가면은. 근데 90억이 들어가면은 기능적 감가를 이미 뺀 상태죠. 그러니까 이때는 기능적 감가를 하면은 안 돼. 이게 이론적으로 가장 중요해요. 얘는 기능적 감가를 하면 된다, 안 된다? 기능적 감가를 하면 안 돼요. 얘가 저기 들어갈 때는. 근데 요놈이 들어갈 때는 기능적 감가를 고려해야 되죠. 예, 이게 이론적으로 아주 큰 차이입니다. 예, 이게 효용 측면의 동일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근데 효용이 똑같은지 똑같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50cm만 줄이면 되는지 51cm를 줄여야 되는지 뭔지 아시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얘가 그럴듯한데 실무상으로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얘는 실무적으로 좀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오래된 건물의 경우는 이게 적당할 수 있어요. 오래된 건물은 이것 자체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복제 원가를. 저희 집이 시골집이 30년 다 돼갔습니다. 다 돼갑니다. 30년 다 돼갔는데 그 당시에는 목수가 와서 지은 집입니다. 기와집. 목수가 와가지고 이렇게 나무 대패로 그냥 마당에서 그냥 대패로 깎아가지고 나무 이렇게 해서 올린 집이에요. 기와하고. 지금 요즘 그런 목수가 하면 인건비가 어떻겠습니까? 목수 인건비 엄청나죠. 그리고 그런 자재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30년 다 된 그 기와집, 옛날 기와집 같이 해봐야 얼마나 나갈까? 가치가.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데 경제적 가치는 얼마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경제적 가치는 얼마 나가지 않는데 예를 들어 1,000만 원도 안 할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을 당시에도 1,000만 원도 안 들은 것 같거든. 30년 전이니까 30년 전에 1,000만 원 엄청난 거예요. 그때 30년 전에 그때는 주택복권이었죠. 그게 500만 원, 1,000만 원 했습니다. 그때 주택복권 크기가.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집 한 채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건물만 올리는데 1,000만 원 들었겠습니까, 그게? 1,000만 원 안 든다고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그 1,000만 원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복제원가 계산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기와 인건비 이렇게 치면 한 1억 가까이 나올 수 있다고 쳐보십시오. 아니 복제원가 1억인데 감가를 한 9천 해가지고 경제가치 1,000만 원 계산한다는 얘기는 별로 신뢰가 떨어지죠. 너무 많이 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복제원가 계산하는 게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대체원가를 계산해요. 동일한 효용을 갖는 물건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현대식 자재를 이용해서 현대식 인부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적당하다는 거죠. 꼭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지 말고 지금 뭐 방이 3칸이고 부엌이 양쪽에 2칸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거 만든다고 가정해야 돼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에는 이걸 적용하게 돼요. 됐죠? 이게 지금 제조달 원가에서 좀 체크를 할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만 추입을 추가 더 한다면은 아까 제가 이거 제조달 원가 계산할 때 이거 만드는데 투입되는 재료비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 지금 여기 사용할 때까지 들어간 모든 원가라 그랬죠. 거기에는 이거 만든 업자에 뭐도 포함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윤도 포함돼야 된다 그랬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건축업자가 자기가 쓰기 위해서 짓는 건물은 그 건축비 내역에 보면은 이윤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건축업자가 자기가 쓰기 위한 물건을 만드는 그 건축비 내역에는 포함 안 돼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도 뭐를 반드시 고려해라. 적정 이윤을 고려해야. 적정 이윤 고려. 적정 이윤이 반드시 고려돼야 돼요. 이거를 무슨 방식 기준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도급 방식 기준이라고 그래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 이제 제조달 원가에 대해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요 정도까지는 아셔야 돼요. 됐죠? 다음에 이제 그 621쪽에 장단점에서는요. 적용 대상은 여러분 보시고 장단점에서는 그 장점의 디귿을 보십시오. 조성지, 매립지 등의 평가에 유효하다는 겁니다. 조성지, 매립지는 용도 전환을 통한 증가인 거예요? 아니면은 부증성의 예외인 거예요? 이거는 용도 전환을 통해 물량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부증성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물리적으로 공급을 한다 이런 의미 없어요.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토지에 적용이 안 돼요. 이게 원가법이. 단점의 기억 있죠. 단점, 토지와 같이 재생산이 불가능한 자산은 적용이 곤란합니다. 일단 토지는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는 없죠. 그런 면에서 원가법 적용 안 돼요. 다음에 골동품 원가법 적용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건 재생산이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원가법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조성지, 매립지 등의 토지 평가에는 유효하다. 자, 그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원가법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마지막 보루. 이 방식으로 안 되더라도 마지막으로는 원가법으로는 가능합니다. 그죠? 구청 건물, 시청 건물, 수익 없잖아요. 거래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남은 무엇으로는 돼요? 원가법으로는 됩니다. 그래서 물건별 감정평가가 있어요. 뒤에 가시면은 물건별 감정평가법에서는 제일 먼저 뭐를 따져보는가 하면은 이 거래사례 비교법을 제일 먼저 봅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요.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으로는 수익환원법으로 넘어가요. 수익이 있는 물건인지 없는 물건인지. 이도 저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원가법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 다음이 수익도 적용할 수 있다. 수익, 예를 들어 거래가 별로 없는 물건이에요. 근데 수익은 발생시키는 물건이에요. 그럼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요. 보통 그 수익은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건 거의 대부분이 수익환원법이에요.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거 예를 들어 볼까요? 영업권. 영업권은 무슨 법? 수익을 발생시키는 물건이에요. 수익과 관련돼요. 영업활동이니까. 영업권이라고 하는 건 거래사례비교법 아니에요. 뭐예요? 수익환원법이에요. 지적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이런 것들 전부 다 영업활동과 관련되죠. 그럼 뭐예요? 수익환원법이에요. 예. 그러지 않고 수익도 발생시키지도 않고 거래도 많지도 않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원가법으로 넘어가야 돼요. 비행기 거래가 많습니까? 비행기 거래 많지 않죠? 예. 이게 반드시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보장 없어요. 비행기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의 비행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는 원가법으로 가요. 원가법. 그런 식으로. 됐나요? 자, 어쨌든 원가법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재조달 원가 있죠. 바로 이번에. 재조달 원가는 동그라미 1번에 첫째 줄에 있죠. 기준 시점 현재 있죠. 기준 시점 현재. 그 다음에 재생산 재취득하는 경우에 적정 원가 총액. 여기 키워드라고요. 기준 시점 현재 적정 원가 총액. 여기 키워드입니다. 됐나요? 기준 시점 현재 적정 원가 총액. 이렇게. 다음에 종류는 복제원가, 재생산 비용이라고도 하고요. 요거는 물리적으로 동일이라고 되어 있죠. 물리적으로 동일, 동등. 그러니까 똑같은 자재를 이용해서 똑같은 공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음에 넘어가시면 대체원가, 대치원가라고 되어 있죠. 기능 효용면에서 동일, 요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위주로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복제원가, 대체원가 비교 있죠. 자, 여기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내용입니다. 그 동그라미 3번이. 그 다음에 산정 기준은 도급 방식 기준이죠. 거기 옆에다 뭘 써주시면 돼요. 적정 이윤 고려하라는 뜻입니다. 적정 이윤 고려. 그래서 그 재조달 원가에 박스에 공식 있죠. 표준적인 도급 건설비 더하기 통상적인 부대 비용 있죠. 그 표준적인 도급 건설 비용에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말고 뭐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수급인의 적정이윤. 그게 바로 도급 방식의 의미입니다. 수급인의 적정이윤. 그 다음에 통상적인 부대 비용은 항목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통상적인 부대 비용이 더해진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가로 4번에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십시오. 대신 오른쪽 페이지에 단위 비교법에 대해서는 참고로만 알아두십시오. 단위 비교법은 대놓고 묻지는 않습니다. 단위 비교법은 대놓고 묻지는 않는데 이렇게 할 때 등장해요. 10년 전 신축 당시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었어요. 10년 전 건축비 지수가 100이고요. 기준 시점 현재 건축비 지수가 135라면 이 건물의 재조달 원가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할 때요.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었잖아요. 이게 무슨 법이라고? 단위 비교법이래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단위 비교법이에요. 이럴 때 등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단위 비교법. 자,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100만 원 곱하기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잖아요. 곱하기 100분의 135 이렇게 합니다. 됐나요? 자, 이제 여기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2년 전에, 10년 전이 아니고 2년 전. 2년 전 신축 당시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고요. 지난 2년 동안 매년 10%씩 건축비가 상승했다면 기존 시점의 제조달 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으면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이렇게 퍼센트로 줄 수도 있어요. 지수법을 줄 수도 있고 변동률법을 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에 제곱이라 해야 돼. 제곱 120 하면 안 돼요. 매년 10%씩이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년도에 10% 상승하면은 110만 원 됐다가 다시 10%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121만 원이 돼야 돼. 이럴 때 이렇게 곱한다고요. 제곱을 한다죠. 1.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거의 대부분이 무슨 법을 적용한다? 단위 비교법을 적용합니다. 왜 121만 원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100만 원이 1년 지나면 110만 원 됐다가 그 110만 원이 다시 원금이 돼서 다시 10% 붙으니까 110만 원의 10%는 11만 원이기 때문에 121만 원 되는 거죠. 그런 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간편하게 어떻게? 1 플러스 0.1을 제곱 두 번 곱하기 하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십시오. 여기서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이제 감가 수정에 대해서 해야 돼요. 감가 수정은 자, 아까 70, 80%가 감가 수정에 대해서 나온다 그랬죠? 자, 이쪽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감가 수정은 세 가지 주제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 세 가지 주제가 정리되면은 원가법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지금 한 거는 사실 원가법 들어와서 이 용어들 지금 방금 지운 그 용어 있죠? 여기 용어. 요거 말고 지금 여기 제조달 원가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 뭐예요? 뜻하고 종류의 복제원가, 대체원가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는 도급방식 기준. 딱 여기에 핵심되는 내용 세 가지 말고는 없어요. 뜻, 종류, 도급방식 기준. 이거 다예요. 그러면 감가 수정에서는 요 세 가지 또 세 가지. 하나는 감가 요인에 대한 거예요. 하나는 감가 수정과 감가상각을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는 감가 수정 방법이에요. 물론 얘가 제일 많이 출제되는데 얘가 조금 해야 될 것도 많아요. 다른 것들은 좀 간단하고요. 감가 요인 하면 사실 앞에서 했어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했어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요 경제적 감가는 부동산의 내부 요인에 의한 거예요? 외부 요인에 의한 거예요? 외부 요인이죠, 이거는. 경제적 감가는 부동산의 외부 요인. 지난주 했잖아요. 달동네 고급 빌라. 이것도 그러고. 그건 내부 요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지역이 쇠퇴하는 지역이에요. 쇠퇴하는 지역에서는 건물은 멀쩡해도 가격은 떨어지죠. 그죠? 그건 그 부동산의 내부 요인이 아니죠. 외부 요인이죠. 이거 예를 들 때마다 제가 무슨 예를 드는가 하면은 저희 할아버지가 아주 막 힘이 장사하셨어요. 예전에. 72이 되실 때까지 쌀을 한 가마 이상 쪘어요. 엄청 힘이 장사요. 근데 키가 저보다 작아요. 원래 힘쓰는 사람이 뚱뚱한 사람 없죠. 체격도 말랐습니다. 야, 근데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72에 쌀을 한 가마 이상을 줬으니까. 82살 될 때까지 혼자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저는 할머니 얼굴도 모릅니다.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릴 때가 아니고 아버지가 어릴 때. 아버지 7살 때. 그러니까 전혀 할머니 얼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혼자 지내셨잖아요. 근데 선수 직접 이렇게 해 드시고 그렇게 지내셨는데
탄광촌에서 가게를 했어요. 만물상이에요, 만물상. 가게를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죠. 탄광, 제가 어릴 때는 한창 탄광이, 막 사북 그 탄광, 뭐 이런 탄광들 많잖아요. 그 경기가 좋을 때니까, 탄광 경기가. 근데 이 힘은 좋으셨는데 이 경제관념이 별로 없었던 거죠. 이미 이제 탄광촌에 돈을 많이는 벌었는데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었잖아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내리막길을 걸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이제 다 하나 둘 떠나는 시기죠. 떠나는 시기에 집을 3채나 샀어요, 거기서. 아니, 그동안에 벌었던 돈으로, 아니, 그 돈 있으면 저라도 좀 주시지. 그거를 다 지금 떠나가고 있는 상황에 집을 3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무슨 감가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경제적 감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지금 죽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요, 그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흔적도 없어요. 그 수많은 그 동네가, 탄광촌이 폐광이 되니까요. 지금 남아있는 집이 손가락에 꼽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거기 1년 정도 살기도 했어요. 근데 정말 그 겨울 되면 기가 막힌 그 흑백 조화가 끝내줬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하얗게 눈이 내리죠. 그런데 탄광촌은 온통 새카맣잖아요, 원래. 근데 눈이 내리면 이렇게 다 덮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조그만 석탄 실은 열차 있잖아요. 요만한 1톤짜리 요만한 거. 꼬맹이 기차. 그게 다니는 길은 2줄로 새카맣게 보여요. 그리고 그 집들이 모두 다 이 담벼락, 담을, 판잣집으로 담을 쳐요. 그러니까 판잣집은 새카맣게, 이 담은 새카맣게 보이는 거죠. 판잣집 담이니까, 담장이.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흑백의 조화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런 동네인데 지금은 검은색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야 못 찾아요. 지금은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 이제 오로지 공기 좋은 산골 동네로 변한 거죠. 지금 전혀 때묻지 않은 산골 동네예요, 거기가. 그런 동네에 집을 3채나 샀으니 이 경제적 감가, 경제적 감가. 부동산의 외부 요인에 의한 거예요. 이거는 외부 요인이고 얘네들은 내부 요인, 내부 요인. 물리적 감가는 이 낡아지고 그리고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게 물리적 감가고요. 기능적 감가는 새 것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새 것에도. 그래서 이 물리적 감가는 치유 가능한 게 있고요. 치유 불가능한 게 있고요. 기능적 감가도 치유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면 물리적 감가요, 기능적 감가요? 깨진 게. 깨졌잖아요. 파손, 마모 이런 거는 물리적. 파손된 건 물리적. 물론 이 창문이 안 되니까 이게 기능은 못 하겠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원인이 뭐예요? 깨진 거잖아요. 깨진 거. 파손된 거는 다 뭐예요? 파손된 건 다 물리적 감가예요. 파손된 건. 그럼 기능적 감가가 뭐냐? 새 것에도 나타날 수 있는 감가. 아까 엘리베이터 얘기했잖아요. 엘리베이터 한 대여섯 대는 있어야 되는데 한 대밖에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거는 무슨 감가예요? 기능적 감가. 모자라잖아요. 과다 설비도 과소 설비도 모두 기능적 감가예요. 그거는 새 것에도 분명히 그럴 수 있죠. 근데 파손되고 낡아 빛이 바라는 거 뭐예요? 바깥 페인트. 태양빛에 빛이 바라잖아요. 그리고 비가 내리면 빗물이 줄줄 흘러서 그 빗물 자국 이렇게 생기는 거 다 무슨 감가예요? 다 물리적 감가. 시간의 경과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 다 물리적 감가예요. 그럼 기능적 감가는 방금 말씀드렸던 과소 설비, 과다 설비 이런 거 하고요. 또 그 우리 교재에서 볼까요? 그 건물과 부지 부적합 있죠. 623쪽에 맨 밑에. 623쪽에 맨 밑에 건물과 부지 부적합 있죠. 건물과 부지가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은 굉장히 평수가 작은 건물인데 밑에 바닥에 토지는 막 광평수예요. 넓다란 그런 토지에다가 겨우 그냥 조그마한 건물 지어놨어요. 짝이 안 맞죠? 그러면은 괜히 그거 걸리적거리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건물과 부지 부적합의 적합이란 단어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적합하면 적합의 원칙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적합의 원칙 생각나면 이게 무슨 감가예요? 경제적 감가란 말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예? 건물과 부지 부적합 이렇게 나오면은 적합의 원칙이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경제적 감가로 하면은 여기서도 경제적 감가다 하면은 맞아요 틀려 이게 경제적 감가로 하면 이거는 틀린다고요. 이때는 무슨 감가라고요? 기능적 감가요. 왜? 건물과 부지는 부동산 외부의 부동산 내부예요. 건물과 부지는 부동산 제가 건물이라 안 그랬어요. 부동산의 외부다 부동산의 내부라 그랬죠. 부동산의 외부고 이건 부동산의 내부예요. 그러니까 건물과 부지는 아직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 부동산 내부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형식의 구식화가 뭐예요? 형식의 구식화. 이런 걸 그냥 보면은 이 구식하면 이거 물리적 감가에 또 이렇게 나온다고. 거기다 써놓으세요. 제가 우리 애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이 되면은 핸드폰 사준다고. 지금 올해 내로 사줘야 돼요. 5학년이 되면 사준다고 했으니까 됐으니까 사줘야 되는 거네. 어쨌든 사준다고 했는데 포장도 뜯지 않은 새거로 사줘야 되겠죠. 당연히. 포장도 뜯지 않은 2G 폰을 사준다. 포장도 뜯지 않은 2G 폰. 애가 바뀌었어요? 새 거잖아요. 물리적 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가치는 떨어지죠.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라고. 그게 기능적 감가라고. 물리적 감가 없습니다. 새 거니까. 새 거니까 물리적 감가 없잖아요. 새 거는 그 물리적 감가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요. 새 것이냐, 낡은 것이냐, 흠이 생기고, 사용하다가 흠 생기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 근데 포장도 뜯지 않은 새 핸드폰이니까 물리적 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무슨 감가라고요? 2G 폰은 기능적 감가라고. 됐어요? 또, 그런 거 있어요. 지금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 들어가죠?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단독주택 지역에 기름 보일러가 있어요. 새 거예요, 새 거. 엊그제 사다 새로 달았어요. 물리적 감가 있어요, 없어요? 물리적 감가 없다고요. 무슨 감가라고요? 기능적 감가라고요. 근데 시골에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데 기름 보일러요.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데 기름 보일러라고.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때는 기능적 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경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게 기능적 감가. 그러니까 치유 가능한 것도 있고 치유 불가능한 것도 있고. 층고, 아까 층고라 그랬죠. 층고. 층고가 너무 높은 거 무슨 감가예요? 기능적 감가죠. 층고 높은 거 치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치유 못 하잖아요. 근데 도시가스 들어가는 지역의 기름 보일러는 가스 보일러로 바꿀 수 있죠. 그런 거는 치유 가능하다고요. 저기 파손된 거 고칠 수 있죠. 파손된 거 고칠 수 있으면 치유 가능해요. 근데 기둥도 분명히 낡아지고 있었죠. 기둥 속에 분명히 이 시멘트가 부식이 시멘트 이 결합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철근도 부식되고 있어요. 물리적 감가 발생한다고요. 근데 기둥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둥 못 바꾸죠. 이거는 치유 불가능한 물리적 감가예요. 자, 그러면 경제적 감가 치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경제적 감가는 모두 치유 불가능해요. 외부 요인이라고 그랬죠. 외부 요인 바꿀 수 있나요? 외부 요인은 무조건 불가. 이쪽에 있죠. 치유 가능한 거 있어요. 전부 다 이쪽에. 아시겠죠? 예, 외부 요인은 전부 다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물기경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감가 수정 방법. 자, 요거 하고, 다음에 감가 수정과 삼가 비교하고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은 좀 쉬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쉬고 624쪽 하겠습니다.